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아체육론 핵심 이론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4년도 출제 경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난도가 좀 높게 출제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유아체육론 아시겠지만 3개의 챕터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챕터 1에서 좀 많은 양의 그 이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 챕터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아체육론은 전 영역에서 고르게 문제가 이제 출제되고 있고요. 제가 작년보다 난도를 좀 높게 출제되었다고 얘기한 이유가 조금 새로운 이론뿐만 아니라 좀 까다로운 용어 정의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풀기가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별 핵심 내용, 주요 핵심 내용, 그 중요한 이론에서는 작년과 매년 유사하게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소 출제가 되었고, 특히 뭐 지도 방법론, 교수 지도 방법론뿐만 아니라 또 이제 프로그램 구성 원리 등등에서 문제가 좀 출제되었죠, 많이. 그다음 이제 핵심 이제 이론들, 유아체육과 관련된 이론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됐고요. 그래서 2025년도의 이 전략은 기존의 중요한 이론들, 제가 뭐 이론 수업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런 이론들은, 그런 파트는 여러분이 꼭 숙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매년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새로운 부분에서 또 새로운 내용이, 새로운 이론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스포츠 지도사가 100점을 맞는다고 뭐 이 국가 자격증에 금테두리를 뭐 이렇게 막 붙여서 주는 건 아니죠. 기본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이 막 싸매서 시간을 거기에 너무 할애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는 그냥 틀릴 것 같은 건 과감하게 틀리세요. 만약 내가 찍었다, 근데 맞았다, 그러면 정말 땡큐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과감히 넘어가고, 내가 총 5과목 100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다 문제를 풀어놓고 모르는 부분은 다시 넘어와서 다시 그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뭐 기출해설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시간 배분을 하시는 연습도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에듀윌리에서 모의고사, 뭐 적중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모의고사 3회분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을 정해놓고 딱 셋업을 해놓고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100문제를 다 푸는 연습을 꼭 한 번, 적어도 내가 정말 바쁘다, 그래도 정말 한 번은 여러분이 직접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직접 문제를 풀고 끝이 아니고 실제 시험에서는 또 이 마킹까지 또 해야 되거든요. 예? 이 답안지에 마킹한 시간도 여러분 꽤 듭니다. 이 100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출제 경향, 자, 파트별 핵심 이론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인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다. 자, 유아체육론 이해 플러스 자, 암기 필요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챕터 1 유아체육의 이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7개년 기출 분석을 쭉 한 거고요. 자, 유아체육의 이해. 자, 먼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이 선택하신 이 과목이 유아체육론이잖아요. 그렇죠? 유아체육론이죠. 조금 두껍네요. 좀 얇게 할게요. 예. 이 유아체육론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유아라는 특수 이 대상이잖아요. 예. 이 유아 말고도 우리가 이제 노인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장애인 혹은 이제 특수 이렇게 설명하는데, 각각의 유아, 노인,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자격증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배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눠져 있잖아요. 그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러한 특수 대상은 이 대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 대상별.
그래서 이 대상별 특수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한 파트가 뭐냐, 바로 이 챕터 1이에요. 유아체육의 이해. 자, 그럼 유아체육론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 유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 유아의 발달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과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노인이면 이 노인에 대한 이해, 특수체육이라는 거는 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그런 발달에 맞는 지식을 배우는 과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유아라는 게 단순히 말하면 하나의 대상이 되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기관별 발달 단계로 구분을 하자면 정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노인이라는 부분도 중장년층 있고 노인 있고, 노인도 이제 뭐 노인 초기, 뭐 후기,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유아도 딱 그냥 유아라고 하면은 너무 좀 이렇게 좀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관별 발달 단계를 구분을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학자들에 따라서, 혹은 어떤 협회나 유아체육협회 뭐 등등 유아와 관련된 연구원 등등에서도 이렇게 기관별 발달 단계를 구분을 했지만 조금 미세하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여기 이 표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신생아기 전에 하나의 단계가 사실 더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 바로 태아기라고 있어요. 이 태아기는 우리가 바로 이제 뭐 배아기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첫 임신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8주, 그 다음 여기서 또 이제 태아기라고 해서 언제 8주 이후부터 해서 이제 출생까지 또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신생아기부터 해서 기관별 발달 단계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출생을 했죠. 출생 후 생후 28일까지가 이제 신생아기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신생아기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영아기. 영아기는 이제 출생부터 생후 1년 또는 2년까지를 이제 영아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아기를 우리가 이제 베이비라고 하죠. 이때부터 베이비 혹은 이제 인팬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생후 1년 혹은 2년 또는 2년부터 6세까지. 이때는 유아교육법으로 해서 3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그러니까 뭐 이제 유치원까지 이때를 이제 유아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동기는 말 그대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서부터, 여기서는 6세부터 12세까지 나왔는데 여기와 연관지어서 설명이 되면 초등학생부터 이제 18세 미만까지를 이제 아동기라고 아동복지법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유소년기는 말 그대로 13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까지 해당. 이때는 이제 유아와 소년을 이제 의미를 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 나이에 대해서. 그 이유가 아직도 이게 확고하게 딱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관별 발달 단계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학문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통점을 이렇게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제 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심화 포인트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의 정의. 그래서 2020년도에 한번 출제됐어요. 이 정의에 대해서 묻는 거. 그래서 이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점퍼비에 한번 볼게요. 이 기관별 발달 특징의 내용을 하기 전에 점퍼비에를 한번 보면, 자 올해 2024년도에 한번 출제됐었죠. 이 발달은 뭐고, 성장은 뭐고, 성숙은 뭐냐. 자, 먼저 이 성장과 성숙을 설명하기 전에 발달은, 자 우리가 출생에서 이제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즉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이 우리의 이제 전 라이프죠. 이 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변화를 이제 우리 발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성장과 성숙은, 성장은 바로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양적 변화라고 얘기하고, 성숙은 질적 변화라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대부분 이제 신체적인 것을 얘기하거든요. 신체적인 것을 좀 큰 의미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반면에 성숙은 신체적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뭐 생리적 혹은 이런 행동적, 정신적 변화까지 나타나는 것을 이제 성숙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양적 변화, 반대로 성숙은 질적 변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처음 출제됐거든요. 네, 한번 알고 계시면 되고, 뭐 개인적으로 이 성장과 성숙, 발달에 대한 내용, 우리가 유아체육론을 학습하시면서 이 용어에 대한 거는 계속 나와요, 이론에서. 하지만 이 용어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 건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2024년도에. 예. 하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우리가 이 유아체육, 이 유아기의 이 발달에 대한 일반적인 발달의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처럼, 공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 2022년도에 한번 출제되었다. 이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한번 출제되었지만, 사실 이 발달의 일반적 원리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매년 이 기출 문제에 녹여서, 모든 이론 문제에 녹여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이 내용이 이 유아체육론의 이 유아기의 특징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발달의 원리에 있어서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뭐 꼭 알고 계시면 좋죠. 먼저 발달은 이 개인차가 존재한다. 개인차. 그 내용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 앞서 위에서 기간별 발달 단계 세부적으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즉 이 발달이라는 거는 위에서 용어 정의했지만 출생에서부터 사망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달은 개인차가 존재해요. 이 시기별 혹은 이 같은 시기라도, 만약에 3세 아이, 3세인데 나는 뭐 3월생, 혹은 어떤 아이는 뭐 10월생. 그럼 같은 3세지만은 두 개의 이제 7개월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네, 간격이. 이 7개월 이 차이가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큰 발달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나이지만 각각의 개월수에 따라서 이 개인차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유아의 발달은 일정한 어떠한 순서가 있어요. 이 시기별로, 이 시기별로 순서가 있고, 또 이 시기별로 발달이 되는 바로 이 최적기가 있고, 또 가장 큰 이 민감기가 또 존재가 합니다. 제가 기출에서도 이 용어는 상당히 중요하고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발달의 최적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딱 그 시기에, 그 기간에 배워야 되는, 학습을 해야 되는 최적기가 있고 민감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숙이라는 단어 나왔죠. 성숙과 학습 발달에 그다음 상호 영향을 미친다. 즉 성장을 통해 이제 우리가 성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발달은 계속적, 즉 연속적인 과정이지만 이 속도는 개인별로 다 달라요. 즉 발달은 연속적 하지만 이 속도는 다 다르다. 속도는 다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유아기의 발달에는 최적기가 있고 연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점진적에 대한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그다음 발달은 분화와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이 이유가 뭐냐? 우리 발달의 이제 방향이라고 있어요. 방향성. 뒷부분에 방향성의 원리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건 뭐냐? 쉽게 뭐 하나에 설명해 드리면, 자, 두미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자, 머리에서 말단, 즉 이 중심부에서 말초, 이 순서,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다 각각의 분절화되어 있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학습을 하는 이유는 이 분절화되는 거를 학습을 시켜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거를 통합시키는 통합시키는 그런 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기별 맞는 적합성의 원리가 필요하고 또 나에 맞는 이 특이성의 원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 연속성 또 이 방향에 맞는 방향성의 원리 그런 특징의 프로그램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뭐냐 이 분화가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아마 일화 채용론에서 안에 이런 이론 내용에 다 녹여서 들어갑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또 학습을 하게 되시면. 자, 먼저 우리 이제 구분을 했잖아요. 시기별. 자, 신생아기는 아까 언제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제 뭐 28일을 경과하지 않은 영아. 네, 이때는 이 신생아기와 뒷부분에 이제 영아기 바로 나오잖아요. 이 뒷부분에 이 두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뭐냐? 반사와 불수의적 반응 혹은 불수의적 움직임. 이런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먼저 신체 한번 볼게요. 신생아기. 뭐 머리가 신체 4분의 1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유연해요. 아이들은. 그리고 미성숙 단계고요. 그리고 근육의 발달이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말달 그 다음 머리와 목의 근육이 몸통과 사지의 근육보다 먼저 성숙한다. 즉 머리와 목의 근육이 우리 이 신생아기 보면 신생아기 영아기 보면은 처음에 이게 누워만 있다가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집고 고개를 이제 목을 이제 제어하고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죠. 자, 인지와 정서는 이때는 크게 나타나는 반응은 거의 없어요. 뭐 하지만 이제 인지에 있어서 세상에 정하기 위한 뭐 선천적인 반사만 가지고 있고요. 뭐 기본 정서로는 흥미, 괴로움, 만족을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보기엔 좀 애매하죠.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신생아기에 이런 기본 정서를 느낀다고 합니다. 사실 엄마 뱃속에서도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뭐 움직이고 웃고 뭐 그런 반응도 나타나죠. 자, 영아기 갈게요. 이제 영아기에는 바로 이제 베이비, 우리가 베이비라고 얘기하죠. 인펜트라고 얘기하고 이때 나타나는 신체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급성장. 6개월까지 두뇌가 급격히 발달하고요. 그래서 출생 후 12개월, 즉 1년까지 뭐 안고 기고 서고 굽히고 올라가고 이제 걸음마 빠른 애들은 이제 뭐 돌 전에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다라고 얘기하죠. 빠른 애들은. 그래서 이제 머리에서 다리 이 방향성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다음 중심에서 외곽, 전체에서 특수 부분으로 발달하는 거는 이 신생아기와 이제 동일하다. 그래서 이때 발달하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엄청나게 큰 발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인지와 정서, 사회성을 보면 인지에서는 감각을 활용해서 환경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거. 자, 감각이라는 용어 제가 기출 해설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어떤 걸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그 단계까지가 감각이고 그래서 만졌어. 이거는 까칠까칠해. 이거는 둥글다. 이건 네모. 거기까지만 이제 감각이고 감각을 통해 더 발전된 게 이제 지각이거든요. 감각을 통해 느끼는 게 지각. 그래서 내가 만졌어. 이거 둥근 거다. 그래서 둥근 거는 뭐가 있지? 바로 우리 공이라는 거는 이제 둥글고 그 둥근 공은 바로 축구공이구나. 둥근 공은 이제 농구공이구나. 해서 하는 이 판단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감각을 통해 그 위에 나타나는 이제 판단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지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도 선천적 반사가 점차 지각과 운동 능력으로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뚜렷하게 딱 발달한 건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지각과 운동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이제 정서 6개월 때는 이제 정서
정적 정서 표출이 이제 격려되고 보다 일반적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적 정서라는 건 말 그대로 뭐 기쁨, 슬픔 뭐 등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행복. 네. 그다음 7개월, 12개월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분노와 공포, 슬픔. 그래서 1차적 정서가 보다 분명해지고 그다음 정서적 자기 조절이 이제 향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면 이 1차적 정서는 뭐냐? 뭐 기본 정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기본 정서 우리가 보고 있죠. 보통 이제 흥미, 네, 뭐 괴로움, 그다음 혐오 등도 있고요. 그다음 뭐 만족감도 네, 등을 이제 표현 기본 정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이런 등이 이제 표현이 되고, 네, 그다음 이제 자기 정서적 자기 조절이 이제 향상이 됩니다. 자, 사회성은 생후첫 1년은 자 자기 중심이에요. 예. 그다음 사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이때는. 그다음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증가해도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이제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유아체육과 관련된 이론 부분에서 좀 더 다시 또 깊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시기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영아기의 반사. 여기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꼭 매년 보시면 매년 출제되고 있죠. 네, 상당히 중요한 거. 많으면 한 문제, 적으면 한 문제, 최소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까지 출제되고 있어요. 자, 반사. 이 영아기의 반사의 대부분 반사는 이 첫 12개월, 즉 1년 안에 모두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 혹은 이제 6개월 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생아와 영아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반사는 영어로는 이제 reflex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반사는 출생 후 나타나는 기본적 움직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본적 인간의 움직임인데 어떤 움직임? 바로 기본적 가장 베이직한 움직임의 하나 반사고요. 그다음 자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불수의적 움직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불수의적 움직임의 반대말 뭐죠? 바로 이제 수의적 움직임.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불수의적 움직임이 점차 발달하면서 수의적 움직임으로 전환이 된다. 자, 불수의적 움직임은 뭐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럼 반대로 수의적 움직임은 내 의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움직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성장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반사인데, 이 반사 반응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성장을 잘 하고 있는지 또 판단할 수 있고, 혹은 이 반사의 종류에 의해서 이 아이가 장애가 있다 없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의 어떤 이 장애의 지표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건 이따 표에서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 이 반사는 전형적으로 운동 동작을 생성하기 전에 인간이 발현할 수 있는 초보적인 움직임, 즉 여기 나타나는 이제 기본적인 움직임 혹은 이 초보적 움직임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은 대부분의 이 반사 행동은 중추신경계 하부 영역,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과 관장하고요. 대부분의 반사 행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 뇌의 이 대뇌 겉질이 발달하면서 의식적 운동으로 대치되거나 사라진다. 즉 반사가 사라진다. 의식적 운동, 이게 뭐냐? 바로 이제 수의적 움직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 부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반사. 영아기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은 이 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출제될 수 있는 높은 부분. 자, 반사의 종류죠. 종류. 반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자, 크게 원시 반사와 네, 자세 반사, 그다음 이동 반사가 있어요. 자, 원시 반사는 뭐냐? 자, 유아가 영양분을 얻고 보호를 획득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요. 자, 영양분을 얻고 보호. 즉, 영양분은 뭐예요? 내가 딱 태어나서 배가 고프잖아요. 응? 이 영아가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표현해요? 울잖아요. 울고 또 엄마 젖을 찾으면 어떻게 돼? 또 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다 어떻게 우리가 생존 본능이잖아요. 즉 이러한 생존 본능, 반사 이런 것도 다 반사의 종류거든요. 예, 즉 위에서 말씀드린 인간이 어떻게 생존하기 위해 나타날 수 있는 기본적인 움직임이잖아요. 생존. 내가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매슬로우의 욕구 뒤에 뭐 이론의 부분에 보면 이 매슬로우 학자는 이 욕구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가장 그 최하위에 존재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생리적 욕구잖아요. 인간이라는 거는 먹어야 돼요. 먹었으면 또 배출해야 되잖아요. 싸고 또 졸리면 자고 또 이러한 생적 욕구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피라미드, 이 욕구론은 설명을 했잖아요. 욕구 단계. 그렇죠? 가장 이 하위에 있는 생적 욕구가 바로 반사다. 반사에 의해 나타난다. 예? 유아가 즉 태어나서 엄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래서 뭐 포유 반사, 흡입 반사, 그다음 뭐 손바닥 파악 반사, 발바닥, 즉 손바닥을 간지럼 나타나는 반사, 발바닥을 간지럼 나타나는 반사, 또 목을 다루는 이 반사 등등 이런 게 바로 뭐냐 원초적인 거. 즉 원시 반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자세로부터 나타나는 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는 뭐냐? 인간은 이 자세 반사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에 적응하게 되잖아요. 즉 이제 쓰게 되고 서게 되고 직립하게 되고 당기는 거. 그 다음 내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낙하산 자세를 딱 하게 되는 낙하산 자세 반사. 그 다음 뭐 지지. 그 다음 목을 다루는 목 자세 반사, 몸통 자세 반사. 그래서 이건 파스처와 관련된 반사라고 해서 뭐 파스처럴 리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세 반사 있고 이동은 뭐예요? 지금 움직임, 뭐 기는 거, 걷는 거, 물속에 들면 나타나는 이 손발을 젓게 되는 수영 반사 등 이런 이동 반사가 있다. 그래서 반사는 원시 자세 이동, 원자의. 원자의라고 외우시면 되죠. 원자의.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출제가 가장 높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반사 움직임 단계별 특징을 지금부터 쭉 이렇게 볼 건데, 뭐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다 막 세부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희 책을 딱 구입을 했는데 너무 듣고 무슨 백과사전인지라서 너무 학습하기 막막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뭐 다른 출판사 뭐 저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내용이 좀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뭐 반사에 모로 반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모로 반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저희가 다 이론에 넣다 보니까 저희 에듀윌 책이 타사에 비해서 좀 두꺼운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스포츠 지도사라는 이 자격이 좀 따기가 까다로워졌어요. 문제의 난이도가 한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2020년도부터 들어오면서부터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 새로 개정이 돼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난이도가 상당히 무난했지만 2020년도부터 저희 이제 2024년도까지 이 1년부터 4년 안에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수험서를 만든 저희 교수님들도 진짜 문제를 푸는데 한두 문제 정도는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는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만큼 거기에 좀 심도 있는 이 용어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넣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 좀 교재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이런 수험서의 트렌드 딱 뭐 핵심 키워드만 있고 뭐 그렇게 좀 압축해서 좀 얇은 수험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도움은 되지만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학습이 스포츠 지도사를 좀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내용을 좀 다 넣어서 좀 교재가 두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이 좀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에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다면. 자, 원시 반사는 원초적인 반사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사들. 자, 모로 반사는 뭐냐? 큰 반응,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자,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가 생기면 팔과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뭘 껴안으려고 움츠리는 동작이에요. 예. 아이들 뭐 갑자기 뭐 문을 쾅 닫거나 뭐 갑자기 옆에서 누가 살짝만 움직여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 그럴 때 살짝 막 움츠리잖아요. 그런 동작을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모로 반사다. 그래서 뭐냐? 바로 6개월까지 나타나는 특징이 6개월까지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이런 반사 동작이 없으면 뭘 의심할 수 있어요? 중추신경계통의 장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이런 반사 행동을 통해서 장애를 추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반사 작용이 안 나와. 그러면 한 번쯤 이렇게 장애를 추측할 수 있죠. 시험에도 실제로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모로 반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 중추신경계통의 장애를 추측할 수 있다. 1번, 2번 뭐 출생 전부터 해서 12개월까지 나타날 수 있다 해서 트릭에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종종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 포유 반사는 뭐예요? 을 찾기예요. 뭘 찾아요? 주변의 아기들의 입을 살짝 이렇게 톡톡톡 건드리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계속 입을 벌려요. 벌리면서 어떻게 뭐를 이렇게 막 빠르려고 이렇게 입을 벌려서 계속 손가락을 갖다 집어넣죠. 그래서 입 주변을 건드리거나 자극하면 고개를 돌려서 그래서 입을 벌려서 뭔가를 빠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12개월까지 나타나고요. 이거는 이제 내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젖꼭지를 찾는 거, 뭐 이런 등등의 특징이 있고요. 자, 흡입 반사는 뭔가를 찾았죠. 그러면 이제 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 근처를 가볍게 자극하면 그것을 찾아서 포유 반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 바로 흡입 반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건 생후 3개월까지 나타나고요. 자, 손바닥 파악 반사는 뭐냐? 자, 손바닥을 이렇게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잡으려고 딱 애들이 움크려져요. 예, 그리고 뭐 꼭 손가락을 이렇게 간지럽히거나 안 그래도 아이들 손바닥에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서 살짝만 누르기만 해도 아이들은 그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반사 반응이 나타나요. 예,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이러한 게 바로 뭐냐? 손바닥 파악 반사고요. 6개월까지 나타나고, 그 다음 이제 종종 출제가 많이 되었던 이제 발바닥 파악 반사, 그 다음 뭐 바빈스키 반사, 그다음 목경직 반사, 이 부분에서 이 원시 반사에서는 이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됐었죠. 발바닥은 말 그대로 발바닥을 자극하면 이제 이게 오므린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고, 반대로 이 바빈스키 반사는 발바닥을 자극하면, 발바닥이 아니고요, 발가락을 자극하면 이제 발가락을 또 쫙 피는 거, 발가락을 오므리는 거는 이제 발바닥 파악 반사고, 반대로 이제 자극하면 쫙 피는 동작은 이제 바빈스키 반사라고 해요. 근데 이게 특징이, 자, 6개월이 지나도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바로 발달 지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해서 출제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목경직 반사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비대칭, 그 다음 대칭. 그 다음 이거는 뭐냐, 비대칭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 팔과 다리를 펴고 반대편 팔과 다리는 이제 구부리는 그런 특징이고, 대칭은 목을 뒤로 젖히잖아요. 그럼 팔의 신장과 다리의 수축, 자, 목을 앞으로 굽히면 팔의 수축과 다리가 신전이 되는 특징이 바로 이제 대칭 목경직 반사다. 그래서 이 두 개지, 즉 이 목경직 반사의 특징은 이것도 나왔어요. 눈과 손의 협응을 가능하게 하는 거. 예, 즉 이 목의 움직임을 통해서
목의 방향을 한쪽 방향을 돌려서 나타나는 손, 팔과 다리의 반응. 그다음 목을 앞뒤로 젖히면서 나타나는 팔과 다리의 반응이 바로 이제 목경직 반사거든요. 이거는 눈과 손의 협응을 가능하게 한 특징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무슨 반사? 바로 이제 원시 반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기. 자, 다음은 이제 자세 반사예요. 자, 자세는 말 그대로 파스처거든요. 거기에 이제 직립, 당김, 낙하산, 지지, 목자세, 몸통. 자, 쉽게 읽으면 쉽게 이해되는 거 넘어갈게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직립과 당김은 이렇게 있고, 특히 이 낙하산 자세 반사는 뭐냐? 자, 아이를 들어서 공중에서 상체를 아래로 해서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자연하게 팔과 다리를 쫙 벌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낙하산 자세 있잖아요. 예, 공기정을 이렇게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쫙 벌리는 그런 행동적 특징, 자세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 바로 추락에 대해 보호 반응이다. 그래서 상호 범위는 4개월부터 12개월에 나타나는 거다. 그리고 또 이제 목자세 반사와 몸통 자세. 아까 위에서 나왔죠. 눈과 손의 협응을 가능하게 하는 거. 눕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를 한쪽 방향에 돌리면 목 아래 부분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목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팔과 다리도 같이 이게 돌아가는 거. 예,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 이제 목 자세와 몸통 자세 반사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자세 반사에 대한 내용이다. 하고요. 자, 이동에는 뭐 기기, 걷기, 수영 반사가 있어요. 기기는 말 그대로 이제 크롤이죠. 이렇게 걷는 거, 기어가는 거. 엎드린 상태에서 발바닥을 건드리면 팔과 다리 반응해서 이렇게 깃기 시작하는 거고요. 걷는 거는 이제 기고 처음에 이제 뒤집죠. 뒤집기 한 다음에 이제 기고 그다음 슬슬 일어나고 하면서 엉덩방을 이렇게 치죠. 그러면서 물체를 잡고 이제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걷기 일어나는 거. 네, 걷기 반사 나타나고 그다음 물 속에 물을 넣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팔과 다리를 막 저으면서 뭐라 그러죠? 이게 개헤엄이라고 하죠. 이렇게 팔과 다리를 막 젓는 그런 이제 반응이 나타나고 실제 막 이런 실험 많이 해보잖아. 그 신생 아이를 물에 넣으면 숨이 자연스럽게 애들은 숨을 참으면서 호흡이 멈추고 그다음 거기에 물 속에 사는 그런 생존 본능, 그 엄마 뱃속에 양수 안에 있는 그런 특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게 이제 수영 반사다. 그렇게 해서 이동 반사. 그래서 반사는 세 가지. 원시 반사, 지지 반사, 이동 반사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반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이 신생아기 영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다. 반사. 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는 이제 시지각이에요. 네. 자, 지각이라는 거는 설명해 드렸죠. 감각과 지각, 지각에 대한 용어,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시지각에는 말 그대로 이제 형태와 그 다음 공간, 그 다음 깊이, 색채, 지각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형태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어떤 물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태는 대상물의 이제 윤곽에 따라서 그 형태를 아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신기하게 단순한 것보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거 그런 형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 때 보면은 우리가 영유아의 그런 시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시각과 지각, 공간 능력을 이제 발달시키기 위해서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뭐 책 같은 거 보여주면 그 책에 그런 그림들 보잖아요. 엄청 복잡하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막 색도 막 이렇게 돼 있고요. 단색으로 돼 있죠. 흰색과 검은색. 왜냐면 그 나이에 어릴 때는 색깔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로 막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런 이 지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생후 1개월까지는 대상의 형태만 보는 거고, 이 2개월까지는 이제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나 이제 경계선보다는 이 안에 있는 내부 모양에 이제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3개월, 6개월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달되면서 좀 더 이 사물을 보는 게 체계적이지고요. 그다음 구체적인 현상, 시각 형태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 6개월이 될 쯤에는 거의 이제 막 그 수준이 정교한 수준까지 이제 도달하고 합니다. 이 형태 시각은.
자, 공간은 말 그대로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깊이는 이제 높낮이, 그다음 자기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색채는 색깔을 구별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들의 책 보면 그때는 색깔로가 안 돼 있어요. 뭐 말씀드린 대로 흰색, 검색으로 딱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색채 구분이 어려워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발달하고 습관화를 통해서 많은 색을 이제 구별할 수 있고요. 이제 3개월부터는 이제 색에 대한 시각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성숙해져서 이제 색을 잘 변별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지각에 대한 발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유아기로 갔어요. 지금까지 이제 신생아기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 영아기, 신생아, 영아기 단계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유아기 가면 유아기의 발달, 자 신체 출제가 됐었어요. 자, 성장 속도가 점점 이제 이 신생아 때 이제 메가톤급으로 급성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진 않아요. 성장은 하지만 점점 줄어들지만 이 사춘기 때까지는 꾸준한 속도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다음 신체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이제 정교해지고요. 그다음 기본 움직임에서부터 스포츠 기술까지 다양한 움직임 과제를 발달시킬 수 있다. 자, 이 내용은 뭐냐? 뒷부분에 이제 이론에서 유아체육과 관련된 이론 부분에 좀 더 자세히 깊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 움직임에서부터 스포츠 기술까지 발달시키는 단계를 보이고 있다. 자, 신경은 자 5세 때 유아는 성인의 85% 정도가 벌써 이제 신경이 발달합니다. 근데 이 발달한다고 해도 이게 막 다 85% 발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거의 많이 이제 신경이 발달한 거죠. 거의 5세 때가 되면. 그다음 뇌는 어떠냐? 출생 시 이미 모든 뇌세포를 갖고 있고, 그다음 성인의 뇌 무게 20% 정도가 되고요. 한번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일단 발달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6개월 정도에는 성인 극의 60% 정도가 되고 2살이 되면 그때는 75%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 3세 아동의 뇌 무게는 성인의 75%. 예. 그러니까 거의 어렸을 때 뭐 3세 정도 되면은 3세나 이제 5세 신경과 뇌나 신경은 거의 다 발달했다고, 거의 많이 한 70%에서 80% 발달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 방향성의 원리에 보면은 자 중심에서부터 이제 말달, 일단 두미의 법칙, 머리가 먼저 발달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아래로 내려간다, 몸통으로 이제 내려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가장 먼저 발달을 합니다. 예. 그다음 대뇌 기능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동, 뭐 걷기, 달리기, 뛰기만 가능하고요. 이때는 운동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없어요. 예. 이 운동의 질이라는 거는 이 위에서 보면 이것도 연관질 수 있는데 기본 움직임. 우리가 기본 움직임이라는 건 뭐예요? 걷기, 달리기, 뛰기잖아요. 그럼 스포츠 기술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기본적 움직임이 정교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운동 기술이 운동 기술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 뇌는 출생 시 거의 완전히 발달하지만 이 대뇌 피질은 4세가 될 때까지는 완벽하게 발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다음 맥박 한번 출제된 적 있죠. 자, 우선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맥박수가 빨라요. 예, 한번 이제 아이들의 심장에 이렇게 딱 손을 대보면 정말 뚜뚜뚜뚜뚜뚜뚜 이런 속도로 뛰거든요. 그래서 분당 이제 100에서 120회 정도 뛴다고 합니다. 정말 빠른 거죠. 그리고 성인은 반대로 60에서 70이고요. 당연히 이 맥박수가 빠르니까 안정시 맥박수는 높죠.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한 적응은 성인보다 이제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점차 이제 성장을 하면서부터 맥박수는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스포츠 프로그램 뒷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때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몸의 열도 높고 맥박수도 높기 때문에 그렇게 체온이 빨리 급상승이 되고 체력이 빨리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열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도 방법에 있어서의 이런 환경,
지도 환경에 있어서 아이들은 그러한 실내와 실외에 있어서 아이들의 이런 특수성을 고려를 잘 반영을 해서 여러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겠죠. 자, 호흡은 당연히 빠르죠. 예, 호흡수는 20에서 40, 25에서 40회. 네, 성인은 16에서 18회고요. 최대 호흡수는 약 50에서 60이고요. 유아의 경우 호흡수를 증가시키기 여유가 적어요. 예, 아직 그런 폐나 폐포가 다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호흡의 증가가 한계가 있고요. 근육은 이제 세밀하게 기능을 이제 알아보기 어렵거나 작지만 빠른 성장이 당연히 예상될 수 있고요. 자, 인지 능력. 자, 사고와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자, 점차 커집니다. 예. 그래서 이 인지라는 거는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를 사용하는 정신적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와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생각이 점차 커지고요. 그 다음 이때는 이제 풍부한 상상력으로 인해서 정확성과 사건들의 적절한 순서에는 관심이 없다. 여기서 풍부한 상상력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할 수 있냐? 바로 이 인지발달 단계에 있어서의 이제 전조적기 단계에서 사고 방식에 있어 물활론적 사고가 있거든요. 물활론적 사고, 상상력.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는 거는 뭐 자동차가 막 날아다니고요. 그 다음 인형과 막 대화를 하고, 예. 즉 이 무생물을 생명과 의식이 있는 존재로 믿는 것. 예. 그런 걸 이제 물활론적 사고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풍부한 상상력이 발달이 되고, 그다음 개인적인 연관이 있는 새로운 상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발견하고요. 이제 뭐 이제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질문.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그건 왜 그래? 예. 그다음 활동적인 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왜 이런 걸 학습하게 되고요. 발달의 전조작기, 자기 만족에서 기본적인 사회 행동을 전환하는 발달의 전 단계다. 이 전조작기라는 거는 뭐냐? 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이제 인지발달 단계 우리 이제 2024년도 기출에도 출제됐는데 두 번째 단계인 전조작기 단계가 있어요. 이제 시기는 2세에서 7세 단계인데 이건 뭐냐?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상을 언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요. 모방이나 기억이 가능하고 반사 행동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계획된 목적으로 변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사 행동이라는 건 불수의적 행동이지만 그게 내 의도에 따라서 계획된 행동으로 변한다는 건 수의적 행동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조작기에 나타나는 이런 특징이 있다. 자, 정서에는 뭐냐? 자기중심적.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고 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자의식이 강하고요. 친숙한 사람 곁을 뭐 떠나려지 않은 그런 애착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 다음 그때는 또 자아 개념이 급격히 발달하고요. 뭐 정서유형에는 공포, 분노, 질투, 기쁨, 호기심 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자, 사회성은 영화보다는 그래도 좀 더 큰 발달된 이제 사회성을 갖죠. 하지만 이때도 많이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 사회성에도 아직 조금 부족함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운동은 바로 이제 안정성과 이동, 조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발달을 하기 시작한다. 골격과 근육이 발달하고 신경과 근육이 이제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고요. 당연히 이 시기에는 제가 발달의 특징 앞에 설명했지만 개인차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어떠한 이제 일관된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 유아기는 순차적이고 예상할 수 있는 순서로 나타난다. 그리고 신장, 체중, 근육이 꾸준하게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유아기의 운동 발달의 일반적인 경향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중요하죠. 예.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뇌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발달하고 몸의 중심이 먼저 발달하고 말초는 뒤에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 그러니까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그다음 양방향에서 일방향으로 수평적 동작에서 수직적 동작으로 이제 발달을 한다. 수평이라는 건 뭐예요? 자, 걷기, 뛰기 다 그냥 좌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직적인 동작은 바로 이제 점프, 위로 움직이는 동작들, 위아래로. 예, 그런 수직적 동작을 얘기하는 거죠. 혹시 나중에는
혹시가 아니고 점차 발달하면서 수평 이동을 통해서 수직적 동작도 같이 하는 뭐 하핑이나 뭐 리핑 등등 그런 동작들이 또 발달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유아 발달과 민감기입니다. 뭐 제가 기출 해설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자, 이 발달과 민감기가 있어요.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이제 민감기. 예? 이 민감기라는 건 뭐냐? 특정 능력이나 행동의 발달에는 뭐냐? 이 체적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유아기도 저희가 시기별로 세부적으로 아까 나눴었잖아요. 5단계로. 그렇죠? 그럼 각 시기마다 발달, 배워야 되는, 학습해야 되는 체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민감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적절한 학습이 아이들한테 제공이 돼야 된다. 그 시기에 적절히 제공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민감기가 있다. 상당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 연령에 따라서 민감기를 고려해서 적절한 운동이 적용되면 긍정적인 운동 발달을 유도할 수 있고요. 그다음 각 단계마다 도달해야 하는 발달 과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즉 이게 학습. 예, 언제? 시기. 그 시기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민감기라는 시기잖아요. 예, 왜 민감해요? 행동 발달의 최적인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가 필요해요? 학습. 그래서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올바른 성장이 이제 저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예요. 자, 이 시기에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신체. 이때는 이제 뭐 감각 체계, 운동 체계가 더욱 조직화되고 전진되는 시기죠. 발달된 시기고 뭐 게임, 스포츠 수행이 점차적으로 더 이제 성숙해지고요. 그다음 감각 운동 기관이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하면서 복잡한 기술 수행이 가능해진다. 네. 즉 이 스포츠 수행을 통해서도 복잡한 기술을 할 수 있는 단계죠. 신체는. 인지는 이제 사물이나 문제에 대해 논리적, 체계적인 사고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인지 능력이 현저히 발달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떠한 이제 보존 개념을 이제 획득하게 된다. 자, 정서는 이제 표출이 어느 정도 이제 규칙성이 있고 일치하고요. 그다음 자기의식 정서는 더 밀접하게 내면화된 기준과 결합되어 있고 자기 조절이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다음 타인의 감정, 즉 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내적 단서를 사용을 한다. 즉 예를 들면 이때는 예를 들면 주변의 친구한테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았어. 근데 이때도 그런 걸 표현하지 않고 그냥 고마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가식적으로 그런 표현하는 그런 그런 그 대화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회성은 이제 또래 집단이나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시기죠, 이때는.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교의 또래 집단은 아동 및 청소년의 뭐 어떤 이 행동이나 어휘에 큰 영향을 주고요. 왜냐면 이때는 다 받아들이긴 최적기예요. 그런 걸 막 흡수하는 민감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신체 활동 참여 여부가 이런 행동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건강운동 파트로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이에요. 네,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뭐 적으면 2문제 정도가 항상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미국 스포츠 체육 교육 협회에서 신체 활동 지도 지침인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여러 가지 협회에서 제시한 많이 있어요. 미국 스포츠 체육 교육 협회, 그다음 세계 보건기구, 그다음 국립중앙의료원, 질병통제예방센터, 뭐 스포츠의학회 딱 보면 뭐야 너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많아요. 얘네가 제시한 이런 부분들을 다 이거는 거의 암기하기도 어렵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장 큰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 3360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기출에서도 설명해 드렸는데 3은 뭐냐? 자, 우리 신체를 3가지 부위로 나눠요. 자, 유산소. 즉 이게 뭐냐? 유산소 계통. 예? 그러니까 호흡, 순환계. 그다음 저항. 그래서
근력, 근육계통. 또 근육계죠. 예. 예, 근육계. 그다음 뼈. 이건 이제 골격계통. 골격계.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예. 우리 신체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산소성 이제 운동이 필요하고, 이건 이제 무산소성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생리학으로 이제 치면, 생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발달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3은 뭐냐? 최소 아이들은 3일. 그다음 60은 뭐냐? 최소 혹은 매일 60분. 예. 그래서 다 외우기 어렵다면 이 3360은 여러분이 이 숫자만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단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점은 있어요. 하지만 거의 큰 공통점은 이 세 부분, 이 세 부위, 세 개의 계통, 최소 3일 혹은 이제 매일 60분. 그래서 3360을 기억하시면 조금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미국 스포츠체육교육협회에서는 매일 60분 그 이상의 구조화된 신체 활동 혹은 비구조화된 신체 활동. 자, 구조화된 신체 활동은 이제 조직적인 신체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체계적인 거. 비구조화는 이제 비체계적인 거, 조직화되지 않는 거. 그런 신체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면 그냥 놀이터에서 아이들 막 뛰어노는 거, 놀이. 예? 놀이. 뭐 장난감 가지고 막 활동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비구조화된 활동이잖아요. 구조화된 활동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스포츠 활동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매일 60분 그 이상의 신체 활동의 근육과 뼈를 강화시키는 신체 활동. 자, 근육과 뼈 달라요. 자, 근육계와 이제 골격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60분 이상 눕거나 앉아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외 공간을 활용한 대근 활동. 자, 아이들은 발달 방향을 보면 대에서 소잖아요. 저 대근 활동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자, 수평에서 수직 운동 이런 식으로 방향성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일단 개인의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동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WHO가 권장한 활동 지침 나이별로 이렇게 세분화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에 이 WHO에서는 180분간 신체 활동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예, 180분 동안. 자, 신체 활동이라는 정의, 여러분 보면 180분 신체 활동을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앉아서 예를 들면 뭐 플레이하는 거, 놀이, 블락놀이 하는 것도 다 신체 활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혹은 막 뭐 스포츠 활동을 한다고만 이제 신체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말하는 이제 구조화된 혹은 비구조화된 그런 것도 다 이제 신체 활동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80분 동안 얘기하고 그 중에서 최소 60분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되고 게임, 스포츠, 놀이, 그 다음 매일 적어도 6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해야 되고 그 다음 유산소 활동과 근육과 뼈 강화 운동에 포함되고요. 적어도 3회 이상, 제가 말씀드렸죠. 예. 3회, 33 유산소 운동, 근육, 뼈 세 가지. 그다음 몇 분? 60분. 3360. 그 다음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매일 1시간 60분이죠. 그 다음 주일에 3일 3번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뼈 강화 운동 3360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인터넷이나 TV는 하루에 2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 네, 요즘 아이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시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신체 활동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미취학 아동은 이렇게 다양한 활동 유형의 놀이를 장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 어린이와 청소년은 매일 60분 그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 60분 최소 3일 근육 강화 60분 최소 3일 뼈 강화 매일 60분 최소 3일 또 3360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3360 여러분이 이 숫자만 기억하고 계시면 어느 정도 다 이게 이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에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24년도에 출제한 이제 미국 스포츠 의학회 ACSM에서 제시한 권고사항. 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뼈 강화 세 가지 맞죠?
그다음 형태로는 이제 뭐 즐겁고 성장 발달에 적절한 활동, 뭐 달리기, 자전거 타기, 축구, 야구 이렇게 있고 춤추기도 있어요. 네. 그다음 근력 운동은 네, 신체 활동은 구조화되지 않은 것, 즉 비구조화된 활동, 그다음 구조화된 활동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 뼈 강화에는 빠른 동작 및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운동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 언제? 자, 최소 3일, 3일, 그다음 시간 60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 자, 2024년도에 이제 정책이 하나 정책되는 내용이 출제됐거든요. 체육과 교육 과정으로.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는 이 체육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한 풀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나왔는데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움직임 수행 역량과 건강 관리, 신체 활동 문화 향유 역량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체육과 교육 과정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또 출제가 될 확률은 극히 좀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 개인적으로 출제자가 좀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새로운 부분에서 출제를 하려고 이 부분에서 한번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출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 이 발달과 관련된 이론 부분에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